10월 10일 우리가 크래시라고 하죠. 굉장히 큰 청산이 있었는데 190억 달러 정도. 그 역대급이었죠. 시장이 그때부터 완전히 힘을 좀 잃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이 너무 낙관에 취해 있다 보니까 좀 더 취약해졌고 작은 트리거만으로도 일부 하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청산이 되고 청산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그 물량이 매도로 나오고 매도로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가격이 하락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일들이 10월 10일 날 일어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를 한번 확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거의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이 좀 되니까 한 해 동안의 성적표, 한 해 동안의 뭐 투자 성과, 또 우리가 투자를 했던 긍정적으로 봤던 또 부정적으로 봤던 이런 자산들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금해하는 것들은 그래 올해 왜 그랬을까?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어떨까? 내년에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전망을 하죠. 최근에 이제 송년회 모임들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어떻고 내년을 어떻고 전망하잖아요. 그 인원이 작년에 똑같이 모임을 할 때는 그랬거든요. 국장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두운 전망이 작년 말에 있었고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흔하게 나올 정도로 별로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작년 말에 비트코인은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2025년도가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을 그럴 환경이었던 거죠.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도 이제 상승이었고, 올해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각종 규제에 대한 친크립토 규제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도 2025년도는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입장에 있어서는 올해가 거의 떨어질 리가 없는 그런, 근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불안했던, 근데 1년 뒤에 딱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성과의 성적표를 들고 있는데, 이게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단언하고 하기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에 올해죠, 하락의 이유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전망을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 페이지는 보시면 작년 말에요, 2025년도에 비트코인을 전망했던 가격들입니다. 주요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주요 뭐 리서치 어떤 회사들, 이런 곳에서 전망드립니다. 요거 이제 우리 표상록 대표님이 잘 정리해 둔 거를 제가 같이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죠. 바네크부터 해서 뭐 펀드스트레이트, 비트와이즈, 비트파이넥스 다 있는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20만 불 위로 거의 전망을 했고, 최하가 16만 불 정도를 전망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코빗이네요. 가장 보수적으로 평균적으로 21만 6천 달러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왜 시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텐데, 사실 올해 10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12만 불 넘어서면서 고점도 이제 다시 넘어서고요.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2억까지 가는 흐름도 많이 있었죠. 물론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관세 쇼크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과 함께 많이 꼬꾸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했고 유동성 사이클대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 4분기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4분기. 그래서 원인을 제가 3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있는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긴 한데,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고대 고래들이라고 불러볼게요. 한 7년 이상 된, 그러니까 초기에 비트코인을 뭐 만 개, 뭐 몇만 개 확보한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 시기가 2025년도라는 겁니다. 10만 불이라고 하는 되게 상징적인 가격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이제 그런 큰 물량들이 매도로 나와도 받아줄 수 있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해기 때문에 또 매도들이 나와서 그 손바뀜들이 일어난 해라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손바뀜은요,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하고, 올해 이런 손바뀜이 있었던 거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30만 불, 50만 불,
또 여러 운용사의 전망은 100만 불까지 가려면 그 초기에 정말 비트코인을 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할 때 수만 개씩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들이 지금 다시 매도를 하고 새로운 기관들이 신규 매수를 하면서 이 취득가, 원가가 다시 좀 셋업이 되는 이런 손바뀜이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게 좀 이루어졌고요. 그런 이제 매도 물량이 올해 내내 있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그널도 올해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폭등이 안 이루어진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매도가 있었고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았는데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ETF들, DAT 기업이라고 하죠. 뭐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매수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스트래티지나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 물량들을 계속 신규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방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오던 금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등은 안 했지만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꾸준히 상승했던 게 10월까지의 흐름이었고요. 손바뀜이 좀 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표로 하나 정리를 해온 건데요. 2017년도와 2021년도도 우리가 사이클이 있었고 고점들이 있었잖아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언제 때 매수한 거냐면 2015년도에 바닥에서 많이 매수한 물량들이 2017년도 말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 전환이 됐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좀 많이 매수한 물량들이,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보유한 물량들이 많이 매도로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하락장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된 물량이 아니라 이 7년에서 10년 정도 된 우리가 말하는 고대 고래 물량들이 많이 매도가 나왔던 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본격적인 해였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장이 버텼다고 좀 볼 수 있겠죠. 1월부터 10월까지 그런 매도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세가 탄탄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10월 10일 우리가 크래시라고 하죠. 굉장히 큰 청산이 있었는데 190억 달러 정도, 그 역대급이었죠. 코로나 때 청산보다 10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청산이 있으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완전히 힘을 좀 잃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시즌 종료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지금의 단기 하락장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일어났던 이유는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올린다라고 하는 작은 트리거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어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이 굉장히 컸고요. 시장이 너무 낙관에 치해 있다 보니까 너무 한쪽 방향의 물량들, 그러니까 롱 물량들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취약해졌고 작은 트리거만으로도 일부 하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청산이 되고 청산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그 물량이 매도로 나오고 매도로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일들이 10월 10일 날 일어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를 한번 확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제가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 그리고 알고리즘 청산,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너무 시장이 과열될 때 생기는 리스크가 요로 10월 10일 사태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관 수요가 시장을 약간 무조건 받쳐준다 이런 낙관주의들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좀 많은 교훈을 좀 얻었어야 됐고요. 이것 때문에 심리가 좀 많이 붕괴됐고,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 이 2번과 3번이 겹치면서 지금 우리 고점 대비 30% 하락을 좀 경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 주체 실종은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매수를 좀 받쳐주던 이제 ETF들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폭락을 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스트래티지의 그 MSCI 지수 뭐 제외에 대한 우려, 이런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주가 폭락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신규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신규 매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가격이 바로 반영이 됐다. 지금 4년 주기설로 봤을 때는 이 10월, 11월 달이 고점 시기고 이후부터 하락장 전환이거든요. 그런 우려도 동시에 막 새로 싹 트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유동성 사이클이 더 중요한데, 고래들, 오래된 고래들은 본인들의 경험이 축적돼 있는 이런 4년 주기 사이클들을 더 신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매도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부터는 오히려 고래들 물량들도 많이 매도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래 물량들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오래된 고래 또 신규 매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4분기가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너무 힘든 분기를 보냈다.
비트코인이 작년 대비로 지금 한 15% 정도 하락인데요. 절대적인 숫자는 크진 않지만 다른 자산들 가격들이 워낙 성과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요. 하락장 전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팔고 내년에 떨어지면 사야 되나? 아니면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나? 또 혹자는 아니다, 하락장 전환 아니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에 우리가 이 4년 주기 사이클, 즉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가격은 이 반감기 사이클이나 4년 주기 사이클보다는 이 유동성 사이클에 훨씬 더 상관성이 높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 또 들어와서도 그렇고요. 이 매크로 환경에 연결고리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게 비트코인의 내생적 변수들이 뭐 반감기나 이 4년 주기 사이클이나 영향이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좀 특징이긴 하죠.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근데 유동성 사이클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되게 유의있게 봐야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내년의 전망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을 거다. 내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에서부터 2년 뒤 시점이 이 하락장이었거든요. 그게 2018년도였고 2022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내년이 2024년 반감기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동일한 해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 다른 거는 2018년도도 금리가 1.5에서 2.5% 굉장히 인상기였고요. 2022년도도 여긴 급격한 인상이죠. 0%에서 4.5%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인하기 또는 중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는 일단 아니다. 그리고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도 2018년과 22년도는 QT를 시작한 한 해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풀린 돈들을 걷어들이는 단계였고요. QT를 종료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12월 달에. 그래서 QT 종료도 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소프트 양적 완화의 느낌이 더 물씬 풍기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죠. 지금 연준이 단기 국채들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좀 다르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이런 환경 때문에 18년, 22년도는 수축, 2026년도는 확장의 개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성 사이클로 본다면 내년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볼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르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하락장이 내년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유를 유동성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것만 볼 수는 없죠. 그럼 수요 측면에서 뭐가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10배 정도가 커진다고 하는데 10배 정도 반드시 키워야 되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단기 국제 수요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커져야 됩니다. 커지도록 미국이 주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을 때 그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만 돈이 머무는 게 아니라 실물 시장과 연결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달러가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말하는 토큰화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올 거예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 그래서 그 토큰화를 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내년 많이 수요 측 면에서는 트렌드죠. 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유동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적 국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물론 이게 우리 10월 10일 날 있었던 일도 전망을 거의 못했잖아요. 이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월 10일 날 크래시가 발생해서 시장이 한순간에 방향이 바뀐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가 유동성 사이클로 긍정으로 보고 뭐 트렌드도 토큰화나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 늘 변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좀 입체적으로 해서 보면서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표와 근거를 통해서는 거시적 데이터, 수급 환경들을 보면 내년은 그래도 낙관적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가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주요 운용사들을 보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15만 불 정도 내년 가격을 좀 예상을 했고요. 좀 공격적인 데가 20만 불. 그리고 전 반대의 성향도 있습니다. 4만 불 정도 전망하는 곳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해서 내년을 잘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락 원인 한번 짚어봤고요.
내년도 전망을 좀 간단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